자, 이 시간에는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꾼 지 5년 만입니다. 과연 이 이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가 하면 주말에 광장에서는 두 개의 민심이 뜨거웠습니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두 개의 광장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김만우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니,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네. 공자가 올바른 정치는 정명, 바를 정자를 썼네요. 정명에서 출발한다라고 했는데, 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자유한국당 하면은 보수 정당이 인식된다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이름 같기도 합니다. 네. 방금 정명 말씀하셨는데 공자가 정명을 이야기할 때 합당한 이름을 붙이고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억이 날 겁니다. 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예. 예. 군주는 군주 역할을 군주 제대로 나와요. 하고 신하는 신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아들은 아들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데 네. 지금 어떤 취지에서 무엇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뀌었는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고 이후에 이름에 맞게 얼마나 실천할 것인가 이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 이름 자체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익숙하고 조금 어감이 조금 어긋나지 않는 이름 정도인가가 중요하고요. 네. 우리 이름에 맞는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 김 원장님 말씀처럼, 근데 이제 그걸 말하자면 명실상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그 내용이 부합돼야 되거든. 근데 사실은 자유 내세워놓고 만약에 독재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네.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한테 한국을 생각한다 해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한국 생각하는 게 자기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리당략에 너무 치우쳐. 이제까지 이렇게 된 것이 당리당략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분은 국민이라고 하면서 네. 사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국민들을 배신한 그런 정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좀 보면 사실 아주 좀 우리가 보면 아주 올드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당은 옛날에 이승만 그렇죠. 대통령 때 자유당이 있었고 그때 자유당이 너무 장기 집권하고 이 바람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안겼고 이제 한국당도 신한국당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구태의연한 이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김 원장 말씀처럼 다른 이름을 어떤 거 짓든지 간에 국민한테 우선 다가갈 수 있고 국민이 네.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이어야 되는데 워낙 많이 써먹어서 네. 워낙 많이 써먹어서 이제 아마 이름 짓기도 마땅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잘 됐다 못 됐다 이전에 참 그 고충을 제가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원내 교섭단체 4당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데 2015년 12월 28일에 개정이 됐으니까 이제 꼭 1년하고도 49일을 채운 이름입니다. 그럼 당명의 변천사들을 한번 보실까요? 새누리당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간판을 바꿔 달고 19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었죠. 이름까지 바꾸게 된다면 우리 당은 완전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5년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보수정당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 또는 용트림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 민정당과 민주당, 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에서 시작을 해서 김영삼 정부 후반기 신한국당, 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을 거쳐서 자유한국당까지 30년도 안 돼서 당명을 5번이나 바꾼 거죠. 야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1991년 평민당과 3당 합당에 반대한 꼬마 민주당이 민주당을 탄생시킨 뒤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까지 25년 동안 10번이나 바꾼 겁니다. 당명 변천사를 쭉 봐서 알겠지만 참 우리나라 정당들이 당명을 잘 바꿉니다. 아까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정당 평균 수명이 30개월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새누리당 보니까 화면에 나왔던 게 2012년 2월 2일 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죠. 네. 2월 2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생일날이었어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생일날 5년 전에 바뀌었다가 거의 5년 만에 바뀐 셈이 되는데요. 네. 방금 지적했던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당이 많이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우리나라 70년이 됐는데 공화국 명칭이 지금 6공화국까지 바뀌었단 말이죠. 네. 공화국이 바뀌는 것은 되게 헌법 질서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그중에 몇 번은 새로운 권력이 기존의 정당들을 해체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 때문에 몇 번 바뀐 요소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근래에 와서 정당들이 분열 통합을 하면서요. 통합할 때 당 대 당의 통합 이미지, 네. 또 1대1의 통합 이미지를 만들려고 기존의 정당 이름하고는 다른 새로운 이름을 만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배경 속에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좀 있었습니다. 이 또 하나 무슨 요소가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였다면은 정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은 대통령 권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대개 내각제, 정당이 책임을 지는 내각제 형태의 경우에는 정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동성, 분열과 네. 통합, 또 대통령 중심제 이런 것이 엮이면서 비교적 자주 바뀌는, 이름이 자주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겪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도 이렇게 정당 수가 많고 당명도 자주 바뀌고 그럽니까? 그 아니죠. 근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 선진국이라면 대개 당명을 해놓으면 뭐 100년 이상은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엔 민주당이 1830년, 공화당은 1854년. 아, 우리는 네네.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영국 보수당은 1834년, 노동당은 1906년 이런 식으로 이 정당도 전통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서구의 정당은, 구미의 정당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이 옛날 생길 때가 명망가 정당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지도자들이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에 대한 참여도라든지 결속력이라든지 또 네.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게 우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만 바꾸면 또 새 사람 들어서면 그 사람 중심으로 또 당이 또 생기는 거고 네. 지금 김 원장 말씀 양쪽에 굵직굵직한 사람에서 우리 합치자 이러면 그 두 사람 합치는 상징하는 또 새로운 말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우리가 아마 어디 보니까 재헌 이후 지금까지 하면 당 이름이 나온 게 한 210개쯤 된답니다. 근데 조선시대 우리가 조선시대를 붕당체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색 당쟁이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1575년에서부터 1863년 그 고종이 즉위할 때까지 네. 대개 그때까지 한 288년 뭐 290년 이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말이죠. 당의 이름이 몇 개 있냐고 따져봤더니 대개 한 25개밖에 안 돼요. 아. 근데 기본은 사색이고 또 더 네. 기본은 사실 동인서인 2개예요. 그렇잖아요.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당적을 옮긴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문제는 그 정도로 정여립이 서인에 있다가 율곡 선생이 돌아가시고 동인 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선조까지도 당을 옮겼다고 해서 비난할 정도로. 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걸핏하면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 네. 그걸 보면 우리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선시대 붕당체제도 못 이루는 것 아닌가. 그 정도의 당에 대한 어떤 소속감, 신뢰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참 정당들이 말이죠. 다시 한번 정당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중심의 정치라기보다는 대통령 네. 권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굳이 조금 선의로 봐주자면은 그만큼 전체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고 역동적인 정치 과정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봐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이름을 새롭게 단장한 자유한국당이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반성 투어를 떠난다고 합니다. 네. 두 분 이제 민심을 듣기 위해서라는데 요즘 촛불과 태극기로 민심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또 들으려고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정명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왜 바뀌었나?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국정농단 사태와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있는 탄핵 정국 때문인데 그럼 여기에서 뭔가 새롭게 바뀌자고 했었는데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한 어떤 반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뀌었는가가 최근에 와서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네. 사실 임명진 지금 비대위 대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성, 철저하게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했는데 네. 최근에 좀 상황이 애매하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당의 몇몇 현역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밖에 나가서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연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당이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 지금 반성 투 한다는 거, 왜 바뀌었는지, 또 탄핵 반대하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걸핏하면 요즘은 그 투어를 잘 합디다. 잘하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수영 길러가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또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건 이제 그런 일시적인 어떤 쇼잉, 뭐 보여주기식,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진심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식 이런 네. 정치를 하는데요. 그러나 다만 저는 지금 이제 김 원장님 말씀하고 약간 이제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네. 왜 태극기 집회에 새누리당 그 의원들이 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왜냐면 촛불 집회를 야당들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당당히 나갑니다. 무슨 명분으로.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가 단죄한다, 응징한다, 이런 명분으로 가는데, 보수, 진보 양측으로 볼 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은 지금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습니다만, 네. 새누리당에 볼 때 자기들 정체성을 보수에 두고 있다면, 네. 거기에 대한 대척점이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근데 태극기 집회 측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분들을 안 반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규모를 키워놨더니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니까 모른 척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사람들 관심은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불만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그렇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촛불 이 태극기 양 집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탄핵이 어떤 식으로 헌재에서 결정을 하든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엄청스러운 후폭풍을 몰고 것이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 자, 방금 그래서 말씀하신 교수님 그 얘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지난주 토요일에도 있었죠. 영하 2도의 강추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당시 현장 모습 보신 뒤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일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두 광장의 모습입니다. 먼저 15번째 촛불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인데요.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당하다면 대통령이 나와서 먼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기간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탄핵 기각서를 비판하며 이번 달 안에 탄핵을 인용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자, 같은 날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 자유주의를 수호하자는 뜻이라며 성조기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탄핵은 현수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탄핵을 반대를 해야 하고 특검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참가자들은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을 해체하라고 주장하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제 탄핵 인용, 탄핵 기각 이렇게 양측에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장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방금 전에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원장님께서 먼저 좀. 일단 최근에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른바 기각 목소리가 상당히 세졌죠. 네. 저는 한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헌재에서 탄핵 결정실이 가까워져 오면서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집결하기 시작했다는 네. 쪽이죠. 더구나 헌재에서 23일까지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난해 12월 2일과 12월 9일 날에 국회에서 탄핵 의결 때 총 집결했을 때 생각할 겁니다. 그때는 네. 아마 대체로 보편적인 민심이 촛불 민심으로 들어가 있었죠. 물론 박사모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쪽도 있었지만은 박사모 내부에서도 반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쪽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목소리가 집결된 일단은 탄핵 일정이 가까워져 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는 쪽의 목소리가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집결했던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아까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보수의 보편적인 시각이보다는 특정 세력의 입장인데요. 네. 그동안에는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234명이 조금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권의 일부인 바른정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존재감이 없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목소리를 숙이고 아마 김진태 의원 정도만 밖에서 목소리를 냈었는데 내부의 기류가 바뀌면서 밖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충돌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여론의 분위기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했을 때와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탄핵 의결했을 때가 78%에서 81% 정도가 국민의 여론조사 탄핵에 동의했었는데 최근 조사에서 79% 보면은 국민의 전반적인 기류는 국회에서 의결할 때나 최근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는 정치권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야권은 총 동원령을 내렸었고요. 또 지도부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그 현장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데 있어서 이어서 특검 수사까지 이렇게 거부하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지키지 않으면 저들은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있을 것이다. 지금도 저들은 귀환을 노리고 있고 실제로 귀환을 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당내 대권 주자들이 참석해서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야권의 이런 총동원령까지 내리면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는데 물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권에서는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다. 야권은 아니다. 국민 주권을 따르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본래 총동원 내릴 때 그것이 뭐냐면 헌재에서 박 대통령 그 변론인단에서 제시했던 네. 증인 8명을 추가로 채택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래서는 이게 안 되겠다. 결정이 늦어질 거다. 네. 이런 걸 공공연히 이야기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왜 헌재를 압박하니까 우리 그런 뜻 아니었다는데 애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만 이제 뭐냐면 촛불은 민심인데 태극기는 민심이 아닌데 태극기 어느 나라 국민들이 와 있습니까?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는 특정 사람들만 와 있고 저기는 국민 전체가 와 있다. 이것도 또 그건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양측이 다 그 부분에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촛불 집회가 이제 저렇게 되면, 촛불 집회가 지금 자꾸 이제 올라가잖아요. 기세를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측이 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에서는 복수심이 불탈 거고 그렇잖아요. 네. 또 만약에 이쪽으로 되면 그쪽에서 또 이제 반발심이 불탈 거고 이렇게 되면 네. 우리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데 특히 태극기 집회가 애초에 왜 이렇게 커졌냐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네.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대통령을 현직에서 밀어내는 그 과정이 정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잘 가고 있느냐? 네. 이것이 힘에 의해서 가고 있느냐? 바로 이런 데 대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거나 보수 측이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태극기가 단순히 어디에서 이제 선동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고 네. 그 점에서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같이 공정하게 평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지난달 말에 퇴임하면서 했던 세 가지 단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시 국민, 헌법, 역사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번에 헌재 결정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결정해서 어느 한쪽이 결정이 나면은 한쪽이 불만 있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 여론, 국회 결정, 헌재 결정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 이 세 가지가 일치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234명 3분의 2가 넘는 결정이 있었고
국민 여론의 상당수가 있고 이게 이제 합당한 방향으로 가면은 대체로 정리가 되겠지만은 국회 결정과 만약에 국민 여론과 어긋나는 상황이 생긴다면 새로운 국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